네, 반갑습니다. 노자라고 하는 책에 관한 이야기,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많이 읽히는 동양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하는 오늘의 이야기는 철학적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정치적이고, 그리고 사회적이고, 한편으로는 문화적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단히 현재적일 것 같아요. 문제는 노자라고 하는 책이 어떤 논리적인 혹은 철학적인 분석을 해서 읽을 때 그 안에 내적인 개념적인 관계, 사상적인 의미, 보통 이게 이제 우리가 노자라고 하는 텍스트를 접근해 들어가는 방식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텍스트를 읽어나가는 태도는 전통사회에서는 극히 부분적인 방식이었어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근대 세계는 현실 속에서 100% 보장되진 않지만 적어도 개인들이 서로 간에 평등한 세계라고 하는 걸 전제로,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끼리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방식의 말을 주고받으면서 그 언어를 통해서 지식이라고 하는 걸 구축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통사회에서는, 즉 근대 이전의 세계에서는 말의 주인이 있어요. 즉 어떤 특정한 말은 어떤 사람이 할 때는 유의미하지만 어떤 사람이 할 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컨대 제가 여기서 노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누구든 귀담아 듣겠죠. 왜? 저 사람은 노자라고 하는 텍스트를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한 사람이다. 그게 저에게 주는 자격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한국경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무도 안 와요. 그렇죠? 왜 제가 한국경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은 오지 않는 거죠? 여전히 그러한 방식의 비슷한 맥락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전통의 세계는 신분제가 있고,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성장하는 사람이 과거 왕조 시대에 가서 산다라고 하는 게 TV 드라마 보는 것하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라고 하는 것을 넘어설 때만 우리는 고전을 제대로 읽을 수가 있어요. 텍스트라고 하는 것을 개념적으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텍스트를 읽은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두 가지 힘이라고 잡았는데 그 까닭은 아까 이제 전호곤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실 때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썼던 표현이 바로 노자라고 하는 텍스트는 1000개의 얼굴을 갖고 있다. 달리 말하면 어떤 주석자 혹은 해석자를 통해서 노자를 읽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만나게 되는 노자의 얼굴은 굉장히 다를 수 있다. 이게 이제 제 학위 논문의 주된 태제였어요. 그 가운데서 오늘 좀 따져보려고 하는 거는 바로 이 무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이 전호곤 교수님하고 저하고 또 인연이 있어가지고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를 같이 작업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는 무의자연이라고 하는 말, 이게 교과서적인 정의예요. 근데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리고 실제 중국의 역사나 현실과 부합하는 방식의 이야기를 저 나름대로 상당한 내러티브를 섞어서 상상력을 가지고, 그래서 이 제왕과 성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권하고 싶은 핵심적인 개념이 제왕과 성인이라면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우리말로 푼다면 권력과 지배의 본질. 과거 왕조시대가 우리가 TV 드라마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조선왕조 시대의 모습은 대체적으로 이래요. 군주가 앞에 앉아있고 신하들이 전하 아니되옵니다 하면서 뭐하고 싸우기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TV에 비춰주는 그 모습은 그 속에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긴장감, 이런 것들을 전혀 우리들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주질 못해요. 달리 말하면 우리는 그걸 상상만으로 그 과거의 세계를 내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로 그 상상을 단순한 논리적인 개념적인 상상이 아니라 마치 몸으로 느끼는 것처럼 전율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전을 읽는다 할 때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고전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좀 그런 장치들을 많이 섞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첫 번째는 노자에 나오는 하나의 구절을 가지고 노자를 읽어나갔던 학자들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황제가 노자를 읽는다라고 하는 것, 혹은 사대부가 읽는다라고 하는 것, 아니면 깊은 사찰에서 수도하는 스님이 읽을 때 그 노자는 같은 노자가 아니에요. 완벽하게 다른 노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제가 뽑고 싶었던 것은 두 가지예요. 바로 같은 무의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지만 이 한고조 유광이 천하를 통일하던 시기의 사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는 하상공이라고 하는 주석서와 우리가 오늘날 노자를 읽을 때 가장 일반적으로 참고하는 왕필이라고 하는 유학자가 낸 주석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왜 제왕 중심의 해석을 하던 텍스트가 사대부 중심으로 해서 다른 방식의 해석을 하는 텍스트로 바뀌어 나갔는가. 바로 그게 그들의 삶, 고뇌, 현실 속에서 일어난 처절한 하나의 전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까닭을 이해하는 것이 노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느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가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자, 먼저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 원수라고 하면은 가장 쉽게 생각하면은 내 부모를 죽인 원수예요. 이런 사람을 사랑하라.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저는 예컨대 이제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는 자기 자식을 그렇게 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그 참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건 다분히 초월적인 거죠. 인간을 넘어선 감정이고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노자에는 원수에게 은혜로 갚아라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주석이라고 한다면 그 주석은 그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그 내부의 논의를 곱씹어 보면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을 주석으로 달아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걸 보통 우리가 논리적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과정을, 그런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과정을 추론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왕필과 성공이라고 하는 주석서는 그런 논리적 추론과 전혀 상관없는 방식으로 주석을 합니다. 즉 달리 말하면 논리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한번 볼까요? 63장에 보원 이덕, 원수, 원한이에요. 갚을 때 이 덕이라고 하는 말은 은혜라고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데 나는 오히려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방식으로 그에게 보답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고전을 읽을 때 어떤 태도를 갖느냐? 아, 과거의 성인이니까 그런 태도가 가능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나한테 불가능하면 그때 그 사람들에게도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읽어야지만 우리는 그 텍스트를 제대로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상공이라고 하는 주석서는 더 황당한 주석을 합니다. 자, 짧아요. 수도 행선, 절화어 미생야. 번역하면 이래요. 평소에 도리에 합당하게 베풀어라. 그리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일들을, 즉 선정을 베풀란 뜻입니다. 백성들을 위한 선정을 늘 한결같이 베풀어라. 그러나 재앙이라는 뜻이죠. 나에게 불리한 일이 일어나는 것. 달리 말하면 군주 입장에서 보면은 반역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미생, 이 생이라고 하는 글자는 이게 땅이에요. 떡잎부터 자라나가지고 줄기가 뻗고 열매 맺는 모습을 상영한 상영자예요. 그러니까 미생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뿌리에서 싹이 돋아나기도 전에
절 끊어버려라. 이게 전통사회에서는 구족을 멸한다 그러죠. 구족을 멸한다 그러면 많은 경우에 2,000명에서 3,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습니다. 일가 친척 전체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한 명 죽여놓으면 그 가족들이 전부 다 복수하려고 욕심을 품을 테니까.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수에게 은혜로 갚아라 라고 하는 문장하고 이 주석은 말이 됩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군주 앞에 가서 원수라 할지라도 은혜를 베푸는 방식으로 하십시오 라고 하면은 내가 평소에 잘해주겠다. 그러나 나에게 덤비는 놈은 가차없다.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이 하상봉이라고 하는 주석서는 바로 제왕에게 어떻게 당신이 확실하게 권력을 장악하고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노자를 읽어나갑니다. 논리적이지 않은 방식으로요. 대단히 처방적이고 술수적인 부분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와 달리 우리가 오늘날 일반적으로 읽는 왕필기라고 하는 주석자는 전혀 달리 읽습니다. 보면 작은 원한과 큰 원한으로 나눠요. 노자 원문엔 원한의 크기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은 것과 큰 걸 나눠요. 큰 틀에서 보면 이거는 오늘날 사적인, 개인적인. 큰 것은 천하 모든 사람들이 관련된다라고 하는 차원의 것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적인 원한의 경우에는 갚고 말고 그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다. 즉 논의거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일단 젖혀둡니다. 그러나 커다란 원한, 그러니까 천하가 나와요. 천하 모든 사람들이 죽이고 싶어하는,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종종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는 그냥 뉴스를 통해서 주식을 가격을 조작해가지고 누가 큰 이익을 벌어 먹었고 어떤 사람이 손해를 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몇천 명에서 몇만 명일 경우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몇십 년 동안 일을 하고 퇴직금으로 받아서 남은 노후를 설계해야 되는 그 돈이 그렇게 해서 날아갔을 때 그게 어떤 것인지를 상상해 본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의 경우가 바로 이런 상황과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에는 천하지 소동, 천하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바라는 것, 그것을 따라주는 것이 바로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이 말은 바로 백성이라고 하는 존재를 위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깔고 한 주석입니다. 즉 하상봉의 주석은 오직 염두에 두고 있는 대상이 제왕이에요. 그런데 이 주석을 내린 왕필기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에는 천하 만민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고 내린 해석입니다. 자, 처음에 출발했던 보원이덕이라고 하는 네 글자, 이 짧은 글자에 대해 이 짧은 말, 일단 사람이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원수에게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이 두 주석자가 그 말의 의미를 그 자체로 은혜를 베풀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도 않잖아요. 이 왕필리라고 하는 사람의 주석의 근거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논어에 나오는 이 구절을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논어에 보면은 누군가가 묻습니다. 은혜로 원한을 갚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공자가 답변합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는 무엇으로 갚겠느냐? 원수에게는 직,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는 나 또한 은혜로 갚는다. 상식적이죠. 합리적이죠. 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2000년 동안 동아시아 사회를 지배했던 이데올로기였던, 아니면 삶의 원리였던, 문화적인 차원의 무엇이었던 간에 그것이 지속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 심성에 적어도
다른 것들보다는 부합하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구절을 보면서 저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 부모를 죽인 원수에게 저에게 은혜를 베풀라라고 요구한다면 저는 거부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칼 빼들고 쫓아가서 그 사람을 죽이면 되나요? 그럼 법이 금지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은 공자의 직사상이 뭔가를 또 해명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 구절을 가지고 추정해보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바라는 것, 내 부모를 죽인 원수에 대해서는, 수많은 사람을 죽음의 길로 몰아선 세운 사람에 대해서는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다. 나도 통제할 수 없이 속에서 곧게 뻗어나오는 그 감정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러할 때 바로 이게 공자가 염두에 두었던 직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면 왕필의 해석은 정확하게 공자의 말을 다르게 바꾼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 장치가 있어요. 분명히 이 주석의 의도는 천하 만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둔 주석이지만 그 주체는 숨어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사대부예요. 사대부. 무슨 얘기냐면 작은 원한과 큰 원한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고위 공직자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제가 평소에 판단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것은 강연 장소에서 하는 이런 얘기들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사적인 것들이에요.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커다란 일을 벌인다라고 할 때 그게 신문이나 뉴스에 나올 만한 거리들이 있느냐? 별로 없습니다. 내가 집에서 와이프하고 아무리 싸워도 신문에 안 나고, 그런데 공직자들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사인하는 거, 작은 경우에는 몇억 원, 큰 경우에는 몇천억 단위가 왔다 갔다 하는 국가의 정책을 이 사람이 하는 사인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집행이 돼요. 그러니까 작은 원한과 큰 원한을 함께 다룰 수 있는,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일반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바로 이 숨은 주어는 바로 사대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베푸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원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거예요? 백성들에 대한 겁니다. 바로 이렇게 이 동아시아의 고전 문헌, 한문으로 된 문헌들은 주어가 숨어 있어요. 맥락이 숨어 있고, 그 숨어 있는 주어와 맥락을 역사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재구성하며 읽을 때 우리는 진짜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금 전에 소개해줬던 것처럼 이 하상공이라고 하는 사람의 텍스트가 추구했던 것이 바로 제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상징화한다면 왕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일궈내고자 했던 이상적인 통치자는 성인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철학사에서는 황로학과 현학이라고 하는데 그 극명한 차이는 노자라고 하는 텍스트는 전체를 논리적으로 무언가를 주장하거나 증명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짧은 격언들을 모으고 모아서 만들어낸 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논리적으로 재해석해서 일관된 사상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이 80년대까지 한국 사회에서 주된 해석의 방식이었는데 90년대에 주석사를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그러한 전통이 많이 바뀌었어요. 노자라고 하는 텍스트의 본래 성격이 그런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하나 다른 방식으로 맥락을 들어가 보니까 다른 내용들이 보이더라. 그 가운데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노자 사상의 핵심 개념이 바로 무의니까 이 무의에 대해서 얼마나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무의란 말은 글자 그대로 풀면은 하는 게 없다. 하는 게 없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가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하는 게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까 분명히 뭔가를 하는 건 하는 건데
하는 게 없다.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글을 쓸 때마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억지로 하는 게 없다. 그러니까 노자의 무의사상은 억지로, 억압적으로 자연을 파괴하면서 본성을 훼손시키면서 이런 말들을 자꾸 붙여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 전부 다 덧보탠 겁니다. 노자에 출연하는 무의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는 게 없어요. 자, 그러면 하는 게 없이 어떻게 할 수 있죠? 보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이런 산수화 같은 것들을 다 소개를 하면서 이 찌든 매연과 미세먼지 이런 것이 없는 자연 이런 걸 떠올린단 말이에요. 무의자의 사상을 보통 설명할 때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면 복잡한 법규나 규범 같은 것들로부터 조금 떠나서 자연과 어우러진 그런 방식의 세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지극히 현대적인 상상력입니다. 자연이 친근하고 아름답다? 이거는 요즘의 얘기죠. 왜? 호랑이를 만날 일이 없어요. 근데 100년 전에 한양 도성에 살았던 사람들이 인왕산 밤에 혼자 안 올라갑니다. 호랑이 만나면은 죽어요. 지금은 뭐 에버랜드나 이런 데에 우리 안에 갇혀 있으니까 바깥에서 구경하면서 아 자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연은 최근의 산업혁명 이전까지 인간에게 무서운 거였습니다. 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비와 가뭄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불규칙하다는 말이에요.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 작용하죠. 그러나 농사꾼에게 필요한 단비를 법칙적으로 주진 않아요. 지금도 그래서 기상현상은 잘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많은 관측기기들을 가지고 수시로 체크를 해도 오늘 비 많이 온다, 눈 많이 온다 했는데 되게 맞기도 하지만 틀릴 때도 많잖아요. 태풍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이런 거 생각하면 자연은 기본적으로 무서운 겁니다. 현대인들은 그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통제할 수 있고 조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무의자연이라고 하는 사상에 대한 이해는 지극히 현대적인 상상력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바로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려고 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구를 그야말로 경이롭게 배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910년대에 서구 유럽에서 뭐가 일어났죠? 그 끔찍한 1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게 일어납니다. 이 폐허를 보고 유학 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 이게 다가 아니구나 하면서 태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노자나 장자, 전통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각성을 경험했던 학자들의 영향을 대단히 강하게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우리는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서구 문명에 대해서 선망했던 그 사람들의 정서를 들 갖고 있어요. 그러한 정서를 갖고 있는 조직은 동양학 쪽이 아니라 다른 학문의 세계. 예컨대 대학 캠퍼스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요. 공대, 경상대, 사회대 전부 다 여전히 서구 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건 서구 중심적이라기보다는 우리는 현대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인문대학의 일부 학과에서만 과거에 대해서 다른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보편적인 진리가 아니라 굉장히 특수한 경험을 반영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야지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나 특수하기 때문에 문제점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와는 다른 종류의 이야기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무의를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무의는 안 보이는 추상적인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눈앞에서 무서울 정도로 선명하게. 보이나요? 보여요? 아, 여기서 웃음이 터졌어야 되는데. 무의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무의는 안 보여주고 또 글자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 글자가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만큼 무의를 잘 보여주는 게 없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어딘 것 같습니까? 여기는 바로 여기예요. 북경 자금성입니다. 태화전이라고 하는 곳이고 경복궁으로 가면 근정전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황제의 집무 공간이에요. 여기에 이 무의가 얼마 동안 있었느냐? 2000년 동안. 제가 2000년에 북경 자금성에 가서 태화전에 들어가 봤어요. 이걸 봤습니다. 그때 제가 전율을 느꼈어요. 그 전까지 몰랐어요. 1946년도에 크렐이라고 하는 미국의 중국 학자가 What is Wuwei라고 하는 논문을 씁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논의들을 비판해요. 왜 2000년 동안 이 자리에 무의가 계속 있어 왔는데 이 무의에 관한 이야기는 다 빼고 다른 얘기들만 하느냐. 이것이 가장 먼저 해명돼야 될 무의의 본래 모습이다. 그 논문의 후속적인 작업으로 제가 계속 연구를 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은 이제 세계적으로는 상식적인 이야기가 되었지만 무의의 기원은 노자에 있지 않습니다. 무의의 기원은 바로 공자에게 있어요. 논어위령공 편에 보면은 여기 무의란 말이 나옵니다. 무의하면서 다스렸다. 순임금이 그렇게 했다. 어떻게 했느냐? 몸가짐을 공손히 하고 남쪽을 향해서 앉아 있었을 뿐이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통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공자식으로 풀이하면 군주가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지 않아도 각자가 주어진 직분에 따라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잘 수행하고 있는 사회, 즉 예에 따라서 사회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각자가 자기의 직분에 따라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면 구태여 명령할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군주가 할 일이 없는 상태가 된다 라는 뜻으로 이 말을 쓴 겁니다. 그런데 말이 그렇지 어떤 통치자가 통치를 하면서 정말 가만히 앉아서 다스리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 말의 여파인지 그 이후에 등장한 사상가들은 최고의 군주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방식으로 사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중국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동아시아 전통에는 추상적인 사고가 없어요. 자, 이 무의가 한 가지 의미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의미들을 갖고 있는데 이거 설명하려면 하루 종일 해도 모자라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무의는 장자가 이야기하는 개념이에요. 좀 인위적이고 억압적인 무언가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본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런 방식의 맥락은 바로 장자에게서만 드러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요 이야기예요. 노자라고 하는 텍스트의 본래 있었던 처음 출발할 때 그 텍스트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의도했던 바의 의미가 뭔지 그거를 개념적으로 설명한 재미가 없으니까 저 나름대로 약간 각색을 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거는 상상의 산물입니다. 반쯤은. 그러나 픽션은 아니에요. 이건 전형적인 픽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가 됐죠. 항우를 물리치고 황제가 됐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보세요. 이거는 한서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진왕조의 이 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례 절차 전체를 포함하는 거예요. 예컨대 궁중에서 황제에게는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하는 의전 절차들이 다 있었는데 이 유방은 천하를 통일하기 전에 진나라에 먼저 도달을 해서 백성들과 약속을 했죠. 진나라의 가혹한 법을 간략하게 줄이고 다 폐지하겠다. 그 약속을 실천을 합니다. 자, 그런데 다 폐지해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군신들이 술만 마셨다 하면 자신의 공적을 뽐내고
취하면은 고함을 지르고 칼을 뽑아서 기둥을 찌르고. 무슨 얘기인지 잘 상상이 안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하는데 국방부 장관이 권총 차고 들어와가지고 탁 빼가지고 빙글빙글 돌리고 뿅뿅 하면서 장난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국무회의 시간에 회의가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 유방이 황제가 됐는데 황제의 권위라고 하는 것이 설 수 있겠어요? 여기서 고함 지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술 먹고 취해가지고 유방한테 황제한테 이랬다는 얘기예요. 형님 술 먹고 취해서 그때 내가 너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네가 오늘날 황제가 될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덤비면 속수무책이에요. 바로 칼 뽑아서 죽일 수도 없고. 그때 숙손통이라고 하는 유학자가 이 유방의 깊은 고민을 눈치채고 몰래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어. 그리고 제안한 게 뭐냐? 원회의례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자, 이 원회의례라고 하는 말은 사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대학에 오면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월요일날 아침에 하는 행사를 안 한다는 거. 즐겁지 않나요?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대학 들어와가지고 제일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월요일날 아침에 조회하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조회, 조자가 아침 조자인데 본래 뜻은 해를 맞이한다는 뜻이에요. 이 원회의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조회입니다. 그럼 그 조회가 고대 세계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게 유방의 시대에 실제로 그랬는가는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추정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원회의례를 하게 된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요일이 있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장락궁이라고 하는 새로운 궁시를 완성을 해요. 영원한 행복 혹은 번영, 즉 한나라여 영원하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새로운 궁시를 완공했어요. 그 정월 초하룻날 하는데 이 구조가 독특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 표시 보이시죠? 보통 궁실은 도성의 북쪽에 세워요. 그렇죠. 그리고 사대문을 세우는데 여기를 보면은 여기 커다란 문이 있더라고 하는 게 드러나요. 구조상. 이게 은주 교체기 앞전에 동주시대로 들어서기 이전에 조정의 모습은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궁실이 있지 않았고 동쪽에서 서쪽을 향하는 방식으로 궁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 기원전 200년 10월 1일 이게 정월 초하루입니다. 이날 원회례를 하는데 바로 한서에서 그 모습을 기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해가 뜨기 전에. 조자는 아침 조자가 아니라 해를 맞이한다는 뜻이에요. 즉 해 뜬다는 뜻이에요. 바로 그때 이 행사를 거행한다는 뜻이 담겨 있는데 의례 집정관이 의례를 갖추어서 제후와 군신을 순서대로 다 대기시킨 상태에서 황제가 수레를 타고 거기까지 이동을 해요. 어떻게? 자, 정동진 가서 해 뜨는 일출 장면을 아마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 해가 떠오를 때 처음에 조그맣게 빨갛게 떠오를 때는 빨간 게 보여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을 넘어서면 갑자기 햇살이 비치면서 눈부셔서 쳐다볼 수가 없게 되죠. 바로 그 순간 문이 동쪽에 있으니까 그 해를 등지고 다 유방이 단상에 나타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조회입니다. 제후가 왕을 아련한다라고 할 때 해맞이 조자가 조회라는 뜻을 갖게 된 이유가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왕은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천자라고 하는 말은 하늘의 아들이다라고 번역하는데 사실은 태양신이에요. 요임금, 순임금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신학하는 분들에게는 전부 다 태양신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이 속에서 숙손통이 노렸던 것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 공간에서
태양신을 맞이하는 듯한 황제를 아련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번에 술 마실 때 형님 하면서 덤비지 못해요. 예컨대 친구랑 같이 대학 때 친하게 지냈는데 이 친구가 나중에 나이 먹고 대기업의 사장이 돼가지고 딱 차지하고 있을 때 거기 가서 내 행동을 내가 컨트롤하게 됩니다. 똑같이 대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신분이 구별되어 있는 세계에서 이런 방식으로 황제를 맞이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 더군다나 이 원회의리는 그것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각 지방 조정으로부터 회계보고 결산을 다 해서 이미 누구에게 상을 주고 누구에게 벌을 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 정해놓고 그 아침에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다 시행합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까 바로 관료제인 거죠. 즉 황제권이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 시대에 절대 권력을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관료제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어때야 돼요? 하는 게 없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시스템에 따라 돌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할 일이 많다, 바쁘다 라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컨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바쁘잖아요. 어디 가서 누구 만나고 뭘 하고 또 무슨 일 생기고, 그런데 뉴스에서 대통령을 볼 일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좋은 거예요. 사실은 대통령이 할 일이 없는 상태라야 좋은 겁니다. TV에서 우리가 자주 본다라고 하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왜? 문제가 많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사회가 다르고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겠지만 어찌됐든 이 무의라고 하는 말, 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건 누가? 군주가. 그러나 천하는 다스려진다. 바로 이 무의는 관료제적 통치를 가리킨다. 이게 크릴이라는 사람이 했던 얘기를, 역사적인 얘기를 섞어서 제가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만 노자에 나오는 이 구절이 이해가 돼요. 바로 뭐라고 나오느냐. 위무의. 무의를 하면 다스리지 못할 것이 없다. 이 말을 장자에서도 다르게 해설하고 있는데 군주는 무의하고 신하는 유의한다. 즉 구체적인 직무를 시행하는 것들은 신하가 할 것이지 군주가 할 일이 아니다. 이러면 뭐 억지로 하지 아니않고 자연스럽게 한다. 이런 방식의 불필요한 수사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왕이라면, 그리고 이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조직이나 뭐든 간에 제대로 장악하고 있고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무의를 해야 돼요. 그렇게 본다면 이게 무의란 말의 본래 의미랑 통하는 겁니다. 그게 좋은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동양 고전을 읽을 때 자꾸 뭔가 새로운 개념들을 만들어서 읽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읽어야 돼요. 이들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 시스템이 얼마나 견고했냐면 서구가 들어와서 뒤흔들기 전까지 무너지지 않고 이게 작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스 베버가 너무나 빨리 조숙했던 문명이라고 중국을 평가했던 겁니다. 이 관료제 때문에. 서구는 이 관료제가 굉장히 뒤늦게 발달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텍스트를 생산하는 사람들은 왕이 아니라 사대부예요. 지식을 생산하고 전달하고 전수하는 사람들 전체가. 그런데 누가 만드는 거죠? 그런 시스템을 제안하고 만들었던 사람들도 사대부예요. 그러니까 칼을 만들었는데 그 칼이 나한테 되돌아올 때 어이쿠 실수했구나. 여기서부터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를 비교를 해보죠. 왼쪽은 조선시대의 개국공신인 정도전입니다. 오른쪽은 태종 이방원이에요. 이방원이 정도전을 죽였죠. 왜 죽였느냐? 정도전이 구상하고 생각했던 조선사회의 모습은 요거예요.
군주가 있지만 그는 군림하기만 하지 다스리지 않는다. 재상정치론이라고 보통 평가를 하죠. 이거는 적절한 표현, 더 적극적인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정도전은 이거를 국가의 시스템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조선 경국전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 초기에 나중에 성종대에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법전이 완성되기 전에 정도전이 지어서 태조 이성계에게 바쳤던 문헌이에요. 초기에 헌법적인 기능을 했습니다. 거기에 서술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총재는 재상을 뜻해요. 총재가 훌륭하면 육전, 국가 시스템이 전부 잘 돌아간다. 그럼 왕은 뭐 하느냐. 이 재상과 둘이 의논하는 것 말고는 하는 게 없어야 된다. 나머지 누가 다 하느냐. 백성들을 다스리고 문무백관을 통솔하고 이거 전부 다 재상이 하는 거다. 왜? 왕은 아버지가 왕이니까 왕이 됐지만 재상은 밑에부터 실무를 익히면서 국정을 운영할 만한 능력을 겸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재상이 다스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게 여기에 나와요. 그리고 왕의 아들을 가리키는 것도 재상이 해야 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예요. 왜? 똑똑한지 똑똑하지 않은 놈이 나올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주는 가만히 계시면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이때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 사내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달리 말하면 정도전이 구상했던 세계는 재상정치가 아니라 사대부에 의한 협치를 통해서 운영되는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를 상상했던 거예요. 이건 대단한 상상력입니다. 왕조국가 시스템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협치의 세계를 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전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붙인 명칭이 바로 왕조의 설계자. 이분의 사상을 처음으로 연구했던 한영호 교수님께서 처음에는 정도전 사상의 연구, 70년대 초반에 낸 책이에요. 이걸 90년대 초반에 복간을 하면서 제목을 바꿨어요. 이렇게 왕조의 설계자. 한양 도성의 명칭들을 다 붙였던 것처럼 정도전은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의 시스템 전체를 설계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왕조국가 안에서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기능하는 국가 시스템을 설계했어요. 그런데 이방원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던 겁니다. 왜? 실제로 군주는 무위를 통해서 다스려야 돼요. 신하들은 제안을 하고 황제의 윤호를 받아서 집행하는 대리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정도전이 하는 짓은 실질적인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어떻게 되느냐. 역사의 주인공을 기록하는 거. 이게 실록 크로놀로지 전형적인 산물인데 정도전이 했던 방식대로 통치가 이루어졌으면 조선왕조실록이 어떻게 되냐면요. 태조 원년 몇 월 며칠 무슨 일이 있었는데 왕께서는 가만히 계셨고 재상이신 정도전이 다 알아서 하셨다. 태조 2년 몇 월 며칠 어디서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왕께서는 가만히 계셨고 재상께서 다 알아서 하셨다. 바로 이거를 뒤엎으려고 한 거죠. 이방원은 그걸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말은 형식적으로는 왕조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은 왕조실록으로 들어갈 내용들이 주인공이 누가 돼요? 이씨조선이 아니라 정씨조선 혹은 최씨조선 수두룩하게 바뀌는 거예요. 이 실록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죽여버린 거죠. 자, 그러니까 똑같은 무의 개념에 대해서 균열이 생긴 겁니다. 군주는 자기가 직접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더라도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없지만 천하에 대한 권력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상태. 이게 제왕으로 표현되는 무의의 의미라면 정도전과 같은 사상가들이 생각했던 것은 가만히 계시면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이게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무의가 실질적으로 어떤 권력을 의미하는 거냐?
바로 크릴이라는 학자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인사권, 감찰권, 상벌권. 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은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어요. 그게 다 분리시켜버립니다. 왜? 대통령에게 이걸 주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부분은 독립시키죠. 이 부분을 맡고 있는 게 검찰인데, 경찰인데, 여기는 준사법기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 분리시킵니다. 왜 몽테스키웨가 삼권 분립을 했는지, 그거는 간단해요. 세 가지 권한을 다 갖고 있으면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을 해체했다라고 하는 것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왜 세 개로 갈라졌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종종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왕이 출연을 해요. 명칭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최근에 보았던 일들은 바로 대통령이 아니라 왕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들 사이에서 헬조선이라고 하는 표현은 비유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맞는 개념이에요. 인사권, 감찰권, 행정권을, 상벌권을 다 행사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정의와 절대로 부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 서양의 철학자들이 권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동아시아 전통에서 하는 얘기들은 굉장히 간단하고 논리적인 추론의 방식을 택하지 않고 있지만 대단히 통찰력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절대 권력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는데 그가 나를 싫어해. 그럼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그래서 그 상태를 뭘로 비교할 수 있느냐. 이 엄청난 호랑이를 여기다가 쇠사슬로 묶어놓고 매일 밤 여기다가 침대 갖다 놓고 잠을 자야 되는 상황. 이게 전통시대에 절대 군주 옆에서 그를 모셔야 했던 사람들의 심리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끔찍하죠. 우리가 오늘날 자유롭다, 자유롭다. 이 자유의 말이 어떤 것인지 상상을 못하는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버지랑 같이 손 붙잡고 다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웃음이 터질 줄 알았더니 안 터지네. 그 피곤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나한테 호의라도 갖고 있죠. 군주는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군주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별의별 노력들을 다 하는데 그 군주의 눈에 내가 밉보였다. 바로 옆에서 칼 뽑아가지고 내 목을 자를 수 있는 고대 세계에서 호랑이와 매일 밤 잠을 자야 된다. 이게 이들이 느꼈던 현실의 세계입니다. 바로 영화 영웅의 마지막 장면. 이렇게 죽잖아요. 절대 권력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무서워요. 오늘날은 이 화살수만큼 CCTV가 있잖아요. 이 빅브라더로부터 벗어나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그래서 바로 공자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 깊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자의 철학, 유가 철학은 그게 단순해요. 칼 말고 말로 다스려 봐라. 여기 있는 누구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키가 작든 몸집이 크든 작든 간에 상관없이 권총을 한 자로 쥐어주면은 여기 사람들을 벌벌 떨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가능하죠?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을 말로 설득을 해서 자신을 따르게 만든다. 이거는 무지무지하게 힘듭니다. 바로 이걸 바꾸는 거. 정치라고 하는 공간은 총이나 칼로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쉬워요. 그런데 말로 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 말로 한다라고 하는 건 뭘 움직여야 되느냐. 한 사람 한 사람 내부에 잠들어 있는 마음, 영혼을 움직여야 됩니다. 이게 바로 문치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칼 대신에 말로 세상을 다스려봐라. 이게 우리가 오늘날 추구해야 될 리더십입니다. 말은 간단하지만 쉽지 않은 거죠. 바로 이 왕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자를 독해하려고 했던 내용이 그 내용을 함축하고 있어요.
자, 이 노자 5장에 보면 굉장히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건 충격적일 만큼 놀라운 표현이에요. 왜냐? 이 위의 문장은 되게 유명하죠. 천지는 불이 나다. 만물을 풀강아지처럼 여긴다. 성인도 마찬가지로 불이 나다. 백성들을 풀강아지처럼 여긴다. 그런데 왕필은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이 첫 번째 문장이 기가 막힙니다. 천지는 저절로 그러함에 맡겨 함도 없고 만듦도 없고 만물이 스스로 서로를 다스린다. 즉 군주가 통치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부에 있는 자발적 본성에 따라 스스로 조화를 이루면서 질서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 왕은 간섭하지 말아라. 라는 전제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 문장은 놀라운 얘기예요. 자, 이 사람이 하는 얘기 속에는 몇 가지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저는 이 왕피를 재발견하게 되면서 새로운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개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서구적인 잣대에서 엄격한 방식으로 인정하려고 한다. 그런데 개인은 본래부터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서구에서 말하는 개인과 똑같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나일 수밖에 없어요. 한동안 의학 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인간이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느낀다라고 할 때 저 몸과 내 몸은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강렬하게 느낍니다. 이게 우리 애를 낳고 얼마 안 있다가 집사람이 퇴근을 하면서 이제 우리 애를 보러 가는데 그 중간 지점에 내가 집에 있었어요. 3일 동안 아파가지고 꼼짝 못 하는데 와이프가 나를 보고 가지 않고 그냥 아이 보러 가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게 내 마누라가 맞는지 아닌지 굉장히 서럽고 섭섭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이 아픈 상태에서 이 고통과 힘든 거를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이건보다 더 분명한 개체에 대한 자각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런데 뭐 복잡하게 설명을 하면서 개인은 이래야 된다 설명을 하는데 인간은 몸을 통해서 개인에 대한 자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표출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지 개인성에 대한 자각은 인간이 난 가질 수밖에 없어요. 바로 왕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는 시대에 바로 중국은 그러한 분위기를 많이 무르익혔습니다. 그런데 그 특징이 서구에서 접근해 들어가는 방식하고 좀 달라요. 바로 재주, 능력, 취향, 취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 하나하나는 구분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노자주 안에 전개가 됩니다. 근데 왜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자, 이 노자 2장에 나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우리 많이 듣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우니까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부분들을 주로 인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왕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만물이라고 하는 존재는 여기 나오는 이거예요. 이 황후화. 이 황후화라고 하는 그 내용이 전개되는 이 단 구조가 참 재밌어요. 이 전체가 네모난 공간인데 이 사람들이 오르고 있는 식사하는 공간은 단은 둥그래요. 이거는 천원지방. 하늘은 둥글고 땅은 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구현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일일이 지금 환관들이 화분을 갖다가 날라서 여기를 꽉 채워요. 이게 뭘 상징하는 거냐면 만물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황후, 첫째 황자, 둘째 황자, 셋째 황자는 황제의 가족이죠. 이 사람들이 식사하는 그 공간은 천상의 세계가 지금 여기에 강림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은 개별적인 성격들이 사라져요. 이게 제왕이 다스리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도사, 이거 불가능한 장면이죠.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걸 수련을 해서 이렇게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각자가 닦는 도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바둑, 어떤 사람은 장기,
어떤 사람은 칼을, 어떤 사람은 붓을. 심지어 이 주성치가 만든 영화가 가장 동화적인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호떡 굽는 사람이 골키퍼가 되고 굉장히 재미난 거 많아요. 특히 그 쿵푸 사커 그 영화 동영상으로 보면은 원래 여기 넣었다가 뺐는데 보시면은 그래서 중국 영화 가운데 와호장룡보다 사실 더 도가적인 게 주성치의 영화예요. 정말 재밌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했던 왕필은 그게 왜 가능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226년에서 249년에 죽어요. 굉장히 일찍. 좀 천재 소리를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이 주역의 주석을 하고 노자의 주석을 하고 노노의 주석을 한 유학자입니다. 제가 보기엔. 자, 이 사람이 49장에 나오는 이 문장에 대해서 짧아요. 이 왕필이라고 하는 사람도 물론이고 중국 학자들이 낸 주석서를 볼 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요령이 하나가 있는데 원문이 작은데 주석문이 길잖아요. 그러면 원문과 대조해서 보지 말고 이 사람이 할 말이 많다. 고기를 열심히 읽으면 그 사람의 핵심적인 생각들이 많이 나타나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천지는 만물 각각의 자리를 베풀어주고 성인은 만물 각각의 타고난 능력을 이루어주며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만물을 사람, 백성으로 바꿔놓고 읽으면 군주는, 임금은 백성들 각각이 타고난 능력을 이루어주는 사람이다. 즉 군주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능력 있는 자는 그에 합당한 자리를 주고 자질이 뛰어난 자는 그에 합당하게 취해서 쓸 것이니 능력이 크면 크게 쓰고 자질이 귀하면 귀하게 써야 한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각각의 사람들이 타고난 능력과 재주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뭐냐. 천지가 만물을 다스리는 태도와 똑같이 성인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통치를 유비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이 말을 논어에 등장하는 표현인 각득기소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각각 저마다 타고난 재주와 능력, 취향이 다르니 각각의 그것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러니까 군주가 뭔가를 시키는 게 아니라 글을 잘 쓰는 사람은 글 쓰는 일을 하게 하고 무용이 뛰어난 사람은 군인이 되게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군주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 속에서 백성은 무채색으로 똑같은 대상들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자질이 각각 다른 사람들로 등장합니다. 이거를 대만의 모종산이라고 하는 학자가 재성이라고 불렀어요. 즉 인간은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보다 뭐냐? 취향, 욕구, 욕망, 취미, 생각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 있는 구별되는 차이를 갖고 있는 존재다 라는 의미에서 이 용어를 붙인 겁니다. 지극히 현대적이죠. 그럼 왕필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는 전통시대 문인들이 남긴 책을 딱 보면 한자로 되어 있고 되게 어렵고 하니까 이분들이 엄청나게 깊이 있고 복잡한 생각을 했던 사람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왕필 시대에 문자를 읽고 쓸 줄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쯤 됐을까요? 1%? 2%? 정말 몇 명이 안 돼요. 삼국시대에 뛰어난 문인들이 있다라고 하지만 전체 인구 가운데서 문자를 읽고 쓸 줄 아는 사람 자체가 1%도 많을 것 같아요. 조선시대에 양반들이 전체 인구 가운데 점유했던 비율이 대략 5%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한문을 안 가르쳤던 여성들을 제외하면 그리고 머리 나빠서 공부하기 싫어서 술 마시고 놀았던 사람들 빼면은 조선시대도 1%, 2%밖에 안 돼요. 아무리 많이 잡아도 3%까지 육박하지 않습니다. 100명 가운데 문자를 읽고 쓸 줄 아는 사람들이 셋밖에 없다. 당연히 그 사람은
사회 속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98% 리터러시를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힘이에요. 그런데 이 왕필은 굉장히 뛰어난 주역 연구 가문, 많은 학자들에게 존경받는 명문 가문 출신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왕찬이 조조와 손을 잡고 조조의 신하가 됩니다. 근데 이 왕찬은 조조를 섬기기 위해서 신하가 된 것이 아니라 한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신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조조가 죽으니까 조비가 바로 황제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왕찬의 아들이 반역에 가담합니다. 그러니까 조비가 바로 죽여버려요. 그런데 왕찬과 조조와 조비는 무지무지하게 친했거든요. 죽이고 나서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워서인지 제사라도 끊어지지 않도록 해라. 조조가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왕필의 아버지인 왕업이 왕찬의 양자로 들어가요. 제사를 이어요. 자, 그러면 왕필은 둘째 뭐가 된 거예요? 반역자 대신에 양자로 들어간 사람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로 따지면 남인이 조정에서 완전히 퇴출된 정조 말년에 그 남인 가문에서 태어난 조선의 선비를 생각하면 돼요. 절대로 벼슬에 못 나갑니다. 그러니 죽을 맛이겠죠. 조정에 출사할 기회가 있었어요. 가봤더니 글을 읽고 쓸 줄도 모르는 촌놈들이 와가지고 중요한 요직들을 차지하고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왕필의 눈에 그 사람들이 눈에 차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구절들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능력이 있는 자는 그 능력에 맞게 대우해 줘야 된다. 그렇죠? 이거는 오늘날에도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얘기예요. 왕필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는 반역자 가문의 출신이니까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조비가 죽고 그의 아들 명제가 죽고 12살짜리 황제가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이부상서, 인사 책임자가 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돼요. 그때 왕필은 출사할 기회를 얻을 뻔했어요. 그런데 조씨 가문에서 쟤는 안 돼 하고 다른 사람을 탁 밀어붙이고 얘한테는 아주 낮은 한직을 줘요. 굉장히 기분이 더러웠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일찍 시름시름 앓다가 요절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숭상하고 경쟁하는 일이 안 일어난다. 쓸만한 사람에게 관직이 주어지면은 그 사람 특별하게 대접하고 할 이유가 없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풀면 제가 어떤 회사에 다녀요. 근데 매출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저를 팀장으로 임명하면서 김 과장,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봐라. 해가지고 제가 특수팀을 짭니다. 전략팀을. 그래서 3개월 동안 고생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김대리라는 친구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갖고 와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안을 수립을 해서 사장 앞에 가서 탁 프레젠테이션 했어요. 와, 기가 막힌 거예요. 해봐. 했는데 실제 시행한 지 6개월 만에 매출이 팍 뛰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인사 이동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승진하겠죠. 그러면 내가 과장이었다가 부장으로 올라갔다면 내가 있었던 그 과장 자리는 또 누가 오겠죠? 누가 올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보나마나 그 기막힌 아이디어를 냈던 김대리가 오지 않을까?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막상 인사 발령이 난 날 가보니까 나는 됐는데 김대리가 과장이 안 되고 딴 친구가 됐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소문이 술술 돌아요. 아, 그 인사과장하고 새로 과장이 된 걔랑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네. 여기서부터 무모한 경쟁이 일어납니다. 그 김대리가 과장이 됐으면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즉, 그 룰 자체가 불공정한 방식으로 하게 되니까 숭상하고 6시 이후부터 바빠지고. 그렇죠?
우리 사회가 찌들고 병드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말로는 경쟁해야 된다, 실력을 기르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어떤 사람들은 경쟁하지 않아요. 최근에 일어난 강원랜드 보세요.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거긴 해도 너무했더만요. 왕필이 이걸 똑같이 겪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훈상하고 그 이름에 걸맞게 뭘 대접해주고 엄청난 연금 주고 이거 다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들을 종합하면 왕필이 무의를 얘기하면서 능력과 재능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거는 당시에 조조가 내걸었던 이념이기도 하지만 왕필은 그 불공정함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능력과 재주와 그 사람이 맞는 사회적 일을 일치시키는 거. 이거 우리 모두가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자기 관심, 능력과 일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연봉과 선택을 일치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죠. 근데 대개의 일들이 비슷비슷하게 연봉이 출발한다라는 세상으로 바뀌게 되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왕필이 이미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상을 서로 격차가 크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사회 갈등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공정하게 행하는 것이 무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를 맨날 인위적이지 않고 소박하고 자연적이고 이런 귀신 씨나라 까먹는 방식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그걸 백날 외워봤자 죽을 때까지 도움되는 상황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읽어보니까 동양 철학이 서양 철학과 다르다. 사람이 살고 있는 세계에서 언어의 형식이나 추상성 때문에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살아가면서 생기는 문제는 굉장히 비슷하고 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서구 학문을 가져다가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까닭 자체가 그들의 사회 문제와 한국 사회 문제가 똑같진 않지만 많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들의 학문을 갖고 올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경제학, 사회학 다 갖다 버려야 돼요. 그거를 인정한다면 동양 철학이 다르다, 고유하다?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죠. 하지만 그 부분보다 더 공통적이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저쪽 사람들도 동아시아 문헌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는 거죠. 바로 이 기인이사라고 하는 말이 이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점점 태동하기 시작합니다. 강호에는 기인이사가 많다라고 하는 표현은 동아시아에서 꿈틀꿈틀 싹 터나온 개인에 대한 표현, 욕망을 가지고 있고 관심이 다르고 재주가 다른 사람들에 관한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 왕필은 그러한 취향과 욕망과 특징들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세계, 그 세계에 군주제 사회니까 그런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군주의 행위를 무위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왕이 아닌 성인은 지배자가 아니라 뭐냐, 각자에게 각자의 자리를 찾아주는 자인 겁니다. 인사권을 발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수행할 만한 적절한 사람에게 그 자리를 주는 것. 이게 왕필이 그대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각자의 쓰임새, 능력에 맞추는 것. 이게 바로 군주가 해야 될 사명이다. 그 존재를 왕필은 성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왕필이 해석한 무위의 철학은 다양한 차이를 지닌 모든 개인이 공존하고 스스로를 실현하는 사회를 건설하고자 했던 나름대로의 생각. 그것이 과거의 한계 때문에 오늘날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고전을 읽는다라고 하는 건 그 속에 어떤 대단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배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전의 세계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경험, 체험,
고뇌와 우리의 삶을 대조해보는 데 있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의 삶이 2500년 전에 그들의 삶보다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훨씬 좋은 조건에 살고 있죠. 하지만 그때도 똑같이 문제였는데 오늘날도 똑같이 문제였다면 왜 그 문제들이 풀리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전을 읽는 것이, 고전에서 위대한 신의 지혜를 추출하기 위해서 고전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삶이 먼저고 고전은 우리의 삶을 위한 거울일 뿐이에요. 바로 사회에 대해서, 고전에 대해서 무의라고 하는 이 노자의 개념을 통해서 이것이 아닌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왜 21세기 지금도 대통령은 말이 아닌 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압하려고 했는가? 결국 2500년 전의 문제의식을 우리는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슬기롭게 부분적으로 다 해결하지 못했지만 그 문제를 그 어떤 나라와도 다른 방식으로 돌파했어요. 그 돌파할 수 있었던 힘이 뭔지, 사실 이거를 연구하는 게 앞으로 세계적인 학자가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서양의 어떤 철학자나 학자의 이름을 갖고 와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왜? 뛰어난 철학자라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는 있지만 독재자를 총칼이 아닌 촛불로 돌 한 번 던지지 않고 내려오도록 만들 수 있었는가? 이거는 엄청난 신비입니다. 그리고 이게 학문적 연구의 대상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상식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두 번째, 세 번째로 이어지는 칼은 나오지 않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가 고전을 읽는 목적이 되어야 되고 고전을 읽는 방법이 되어야 되고, 그게 이루어진다면 미국에서, 프랑스에서 우리에게 유학생을 보내는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동의하십니까? 마치겠습니다.